자, 먼저 노사관계인데요. 한자로 이렇게 쓰는 노사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노는 노동자를 의미하죠. 정확한 발음은 로죠, 로. 이게 단어의 맨 앞에 오니까 이게 노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는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사관계라고 하면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사를요, 이렇게 이제 노사라고 쓸 수도 있는데요. 네. 물론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거의 잘 안 쓰는데 혹시 노사 관계에서 노사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때는 노동자와 회사라는 뜻이 되겠죠. 주로 뭐 개인 노동자보다는 이 노동자 집단, 그러니까 노동자 단체와 회사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으니까 이 노동조합과 회사를 가리킬 때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데요. 간혹 뭐 이렇게 쓰는 그 사례를 가끔씩 좀 발견하긴 해요. 어쨌든 뭐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유튜브 채널의 이름에도 이제 로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한자로 쓴다면 이 로사와 같아요. 노동법, 사회법. 네, 그렇죠. 네, 노사관계라는 말도 쓰지만 이 노동관계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이 노사관계라는 말이 이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어떤 관계의 주체를 중심으로 부르는 말이라면 이 노동관계는 이 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르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의 그 관계의 중심에는 이 노동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동은 그냥 일이잖아요. 일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이 work입니다. 물론 이 labor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work와 labor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에 어떤 어원이 어디냐, 말이 어디서 유래한 것이냐, 이 말이 그 근원지가 어디냐 하는 그런 데에서 오는 차이지 실제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워크는요, 이 고대 영어, 그러니까 이 게르만 언어 계열에서 온 말이고요. 레이버는 당연히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뭐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죠. 뭐 둘 다 노동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은 뭘까요? 네, 노동은 일이라고 했는데 뭐 단순한 일 또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건데요. 먼저 지금 우리는 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조선 시대니 뭐 고려 시대니 하는 기준에 의한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예전에 이 어떤 그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분단 시대라고도 불렀는데요. 뭐 나중에 이러한 측면에서 또 이름을 붙인다면 이 남북국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역사적으로 이 통일신라와 발해를 이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후기 남북국 시대쯤 되겠죠. 근데 또 뭐 석기 시대니 뭐 청동기 시대니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이제 계속 철기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겠죠. 물론 이 조금 비판적인 좀 어떤 조소하는 그 비웃는 의미로 쓰는 말 중에는 또 플라스틱 시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석유 시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석유라는 게 뭐 옛날 공룡이 땅에 묻혀서 생긴 거잖아요. 공룡들이 땅 속에 묻혀서 아주 높은 온도와 또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석유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공룡 시대다. 그래서 신공룡 시대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뭐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론 이제 민주주의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로 이제 우리 사회의 경제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민주주의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네,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 자본주의는 뭘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다른 시대와 다른 특징이 뭐냐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인공지능이니 참 좀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사실 자본주의 시대라는 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는 건 뭐 그냥 호들갑이지, 이게 새로운 시대가 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가 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있어야 시대가 바뀌는 건데,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잖아요. 이 시스템이 바뀌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광고라든가 선전에 불과한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떤 바뀌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뭐냐? 뭐 이 문제로 가야겠죠. 네, 자본주의가 뭐냐는 결국에 다른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점에서 찾아야겠죠. 먼저 자본주의, 영어로 하면 캐피탈리즘이죠. 이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자본주의란 말의 뜻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 획득을 위한 상품 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다. 또는 인간 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생산하고 또 재생산하는 과정이 자본제적 생산이라는 독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본주의는 결국에 이 산업혁명을 거쳐서 성립된 근대 산업사회의 특이한 경제구조이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결국에 경제학 시간에 주로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자본주의 자체가 아니라, 그렇죠?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먹고 살아야 하는데요.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밥이요. 아니면 빵, 고기, 네, 돈이 필요하죠.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려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밥도 돈 주고 사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은 어디서 생길까요? 네, 돈은 벌어야 되죠. 돈은 버는 겁니다. 그럼 돈을 버는 방법은요? 네,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일을 안 하고 돈 버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윤리와 상식의 기초에서 판단한다면, 일을 해주고 또 돈을 버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거죠. 자, 이렇게 일을 해주고 돈을 버는 방법, 다시 말해서 일을 해주는 것과 돈을 버는 게 서로 대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조금 확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이 일하는 사람과 돈을 주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물론 이렇게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게 꼭 자본주의의 특징만은 아닌데요. 이 자본주의가 특징적인 것은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사람과 돈을 주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른 시대와는 아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네, 법적인 측면에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 법률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법률 관계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이 법률 관계라는 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 권리나 의무로 엮여진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 뭐 당연히 법적인 권리이고 또 법적인 의무겠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그렇죠? 이제 갑순이와 갑돌이는 이제 한마을에 살았는데요. 둘 사이의 관계는 지금 한마을에 같이 사는 이웃이죠. 그런데 이 관계에서 갑돌이와 갑순이 사이에는 아무런 어떤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뭐 그냥 친한 이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법률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네,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자, 이제 연인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이웃보다는 더 가깝고 서로 더 친밀한 관계가 된 거죠. 뭐 서로 챙길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겠죠.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 역시 법률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갑돌이와 갑순이가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돌이가 약속 시간에 늦는 거예요. 네, 갑순이가 슬슬 짜증도 나고 이제 화도 나고 나중에는 또 걱정도 되고 그러겠죠. 자,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약속 시간 같은 거에 늦으면 안 되죠. 그러면 갑돌이와 갑순이의 관계는 법률 관계일까요? 아니죠. 법률 관계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자, 왜 그럴까요? 왜 법률 관계라고 할 수가 없을까요? 야,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 시간에 맞게 와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가 있는데 왜 법률 관계라고 할 수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갑돌이가 데이트 약속에 늦게 왔다고 해서 갑순이가 갑돌이를 뭐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이제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약속 시간에 늦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거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겠죠. 네,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약속을 했고 또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의무가 법적인 의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자기한테 이 대박 아이템이 있으니까 뭐 투자를 하든지 또 돈을 빌려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뭐 일부는 투자를 하고 또 일부는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갑돌이가 이제 갑돌이 사업이 참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 배당금도 주지 않고 뭐 빌려간 돈은 또 원금도 안 주고 이자도 안 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순이가 야 이제 돈 달라라고 연락을 하면 뭐 곧 주겠다라고만 하지 그렇게 말만 하고 이제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슬슬 피해 다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라면 갑순이는 갑돌이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배당금이라든가 빌려간 돈을 또 갚으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돌이에게는 그렇죠, 의무가 있었고 또 갑순이에게는 권리가 있었는데 갑돌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갑순이의 권리 실현이 방해를 받은 거죠. 갑순이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갑돌이에 의해서 그러한 이익을 얻는 것이 좌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관계들 있죠. 이런 관계들을 법률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해주고 또 돈을 받는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을 해줘야 하는 것도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줘야 하는 것도 모두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종의 권리이고 또 의무라는 거예요. 뭐 일을 하는 사람이 보면 일을 하는 거, 일을 해주는 건 의무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받는 건 권리겠죠. 반대로 이 돈을 주는 사람한테는요, 이 돈을 주는 게 의무가 되죠. 그리고 또 일을 시킬 수 있는 게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렇다면 이 권리와 의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생기냐라는 거예요. 자, 일을 하는 사람은 왜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돈을 주는 사람은 왜 돈을 줘야 하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정말 이런 관계를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 이 자본주의적 노동관계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고대는 노예제, 중세는 농노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만 일을 하고 중세 시대에는 노예가 없어지고 농노들만 일을 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자영 농민도 있었고 자유민들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서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도 있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노예는요, 이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0년, 3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어느 사회에나 좀 흔하게 존재했던 신분이었죠. 물론 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이 천민이 있는 나라도 있죠. 그래서 신분제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제니 농노제니 하는 거는 노예나 농노만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회에 주된 그러니까 주된 생산 방식이 있는데 그런 주된 생산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농노들의 노동이 중심이 돼서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가 생산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노예나 농노는 자기가 어떤 원해서 자기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었죠. 노예나 농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 노예나 농노라는 신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신분 제도,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일종의 이제 법률 제도죠. 이런 제도에 의해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노동의 대가 역시 미리 정해져 있거나 서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을 보장받을 정도의 의식주를 공급받는다. 그 정도?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경작지를 좀 허락받는 거, 이런 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주인은요, 그 대가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랬던 거예요. 물론 이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고 해서 이게 아주 풍족한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급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농노들은요, 이 일주일에 며칠을 이 영주의 경작지에서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며칠은 자기가 허락받은 농지에서 자기들이 먹을 걸 농사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요, 결국에 노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 노동을 하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분 제도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게 인정되지 않았죠. 모든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단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형식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거는 뭐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뭐 일단 이 두 사람은요. 이 노동자나 사용자 이 두 사람은 노예나 농노처럼 예속된 신분이 아니라 모두 자유로운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인 거죠.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철폐가 되고 노예나 농노가 해방이 돼서 자유민들이 된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자유로운 신분을 가진 그런 평민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법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인데 뭐 이 사람들을 보면 뭐 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네, 그렇죠. 땅도 있고 공장도 있고 가게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거라고는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을 팔아야죠. 근데 몸을 판다고 하니까 뉘앙스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품이라고 합니다. 품. 그래서 품을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품앗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품. 그래서 돈 받고 일을 해주는 것을 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품을 판다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이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들고 그걸 또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데 혼자서는 또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람을 산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을 사고 또 품을 팔고 하는 건데요. 그 전처럼 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람을 사길 원하고 또 품을 팔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또 원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고 또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품을 파는 거고 또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은 일을 해주고 돈을 받기를 원했어요. 또 한 사람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서로 일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돈이 서로 대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게 결합되어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그걸 원했고 또 서로 그러기로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여보슈, 내가 당신네 공장에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해줄 테니까 1시간에 2만원씩 쳐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면 내가 1시간당 2만원씩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약속, 그러니까 일과 돈에서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을 해주고 또 돈을 주는, 그렇죠? 계약이 성립해 버린 거죠. 이 근대 사회를 특징 짓는 말로 이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 신분이라는 법률 제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노동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노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적 노동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바로 이 자유계약 노동자가 사회적 생산관계에서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유계약 노동자가 자본주의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닌데요. 네, 혹시 이 프리랜서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주에게 고용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업무에 관한 계약을 하고 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간 동안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뭐 현대의 프리랜서는 주로 뭐 도급제 계약 노동자나 아니면 기간제 고용 노동자들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프리는 이제 자유롭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랜서는 뭘까요? 네, 아더왕과 이 원탁의 기사 아시죠? 여기에 랜슬롯이라는 기사가 있죠. 이 기사들이 긴 창을 들고 다니면서 말 위에서 서로 결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기사들이 들고 다니는 이 긴 창을 랜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병용 창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들은 어떤 영주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의 봉건 시대니까 왕이나 제후 그리고 이제 영주들이 각자 자기 구역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 기사 집단이 있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이 다이묘라는 봉건 영주 밑에 이 사무라이들이 소속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영주에게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 이 영주하고 계약을 해서 일정한 기간만 영주를 위해 일을 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용병인 거죠. 이 기사들은 돈을 받고 또 계약을 맺은 영주를 위해서 싸우는데 계약이 딱 끝나죠. 계약이 끝나면 다른 영주와 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은 이 자신이 봉사해야 하는 그 주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일은 다시 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것처럼 고용주가 누구냐, 고용주가 누구냐 또는 대의 명분이 뭐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보수를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그런 자유계약 기사 있죠. 자유계약 기사를 프리랜서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지만 이 근대 시민법에 의해서 인격 평등의 원칙이 선언된 이후에 이 자유계약은 이 자본주의 노동관계에서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법적으로 자유롭고 그렇죠. 더 이상 노예나 농노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겠죠. 그리고 평등합니다. 인간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자유주의 또는 의사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이 구체적인 사회 현실을 고찰해서 내리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회 현실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좀 형식적으로 이 사회를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 현실은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물학적 조건에 그런 제약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그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산다라는 게 끼니 때만 되면 그렇죠. 어디서 누군가가 밥을 갖다 주는 게 아니죠. 뭐 그렇게 된다면 참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식당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사 먹거나 재료를 사기 위한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돈 나와라 뚝딱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그런 도깨비 방맹이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죠. 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펑펑 써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도표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국민경제의 순환에 관한 도표인데요. 네, 좀 더 복잡하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건 더 복잡하죠.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뭐 전부가 아니고, 우리 여기 있죠? 여기 생산 요소 시장이 있는데, 뭐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노동, 자본, 토지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 노동력, 그렇죠?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있는 거죠.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 그래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을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상품처럼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네, 수요 공급의 법칙도 적용될 거고요. 그러면 노동력의 그런 가격도 정해지겠죠. 자, 지금까지 말한 이 자본주의적 노동관계의 특징은 바로 이 노동력이 노동시장을 통해서 상품으로 거래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다른 상품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네, 노동법 수업 시간에 이 노동력의 특수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동력은 이 다른 상품과 달리 그 상품을 보유한 사람과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들은 그 상품을 가진 사람과 떨어져 있죠.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만 떼서 거래할 수가 있는데요. 노동력은 그 노동력을 가진 사람하고 분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력을 판매한다라는 거는 노동력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노동력을 사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노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노동력은 저장이 불가능하죠. 다른 상품들은 다 저장할 수가 있죠. 물론 저장할 수 없는 상품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게 대부분이 썩거나 썩어버려요. 그리고 또는 상하는 거죠. 상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는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품 가치가 훼손되는 거지 물건 자체의 저장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소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 노동력을 보유한 사람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또 새롭게 생성이 되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사는 사람과 또 파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래의 경우에는 이 거래하는 사람의 지위가 서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 노동력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는 사람은 계속 사기만 하고 또 파는 사람은 계속 팔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고정적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것처럼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파는 집단과 노동력을 사는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 집단을 우리는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동 문제는 이 계급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 계급이라는 말을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또 계급에 대해서요, 또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 수업이
이 계급 논쟁에 관한 수업이 아니니까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계급과 계층, 신분이라는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라는 게 또 사실인데요. 이 계급은 사회 계층이나 또는 신분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계급은요, 원칙적으로 사회적 생산 관계에서 이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그런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 생산 수단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물론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실질적인 어떤 계급 이론은 좀 더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생산 수단을 가진 자를 유산 계급, 그렇죠? 있을 유자에 재산산자를 써서 유산 계급이라고 하고요. 없는 사람을 없을 무자를 써서 무산 계급이라고 하죠. 네, 또 다른 말로는 뭐 자본가 계급과 뭐 노동자 계급이라고도 하고요. 또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고도 하는데요. 자, 유산 계급과 자본가 계급, 또 부르주아지가, 그리고 이 무산 계급과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가 완전히 서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뭐 대략적으로 맥이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관계를 이 계급관계라고 하면 이 노동관계에 대해서 협소하게, 그러니까 어떤 좌파적인 편견을 갖고 좀 편협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취급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사회 계급 이론을 비판하는 견해는 있지만 이 계급 이론을 극복하고 이것을 대체하는 이론은 지금까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동 가치론을 비판하는 견해들이 많은데, 물론 이런 그 비판하는 견해는 있지만 이 노동 가치론을 뛰어넘는 가치 이론은 또 없죠. 그러니까 계급 이론이나 노동 가치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비판은 학문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또 학문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비판을 넘어서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보면 이 비판이라기보다는 그 트집 잡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문 탐구적인 또 어떤 연구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비난인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급 이론이 어떤 대체된 게 아니라 계급 이론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노동 관계를 계급 관계로 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 계급의 문제를 시비, 선악, 호오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비, 그렇죠? 이제 옳고 그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다, 그렇죠? 뭐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 이런 관념. 또 선악, 그래서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악하다. 또 호오, 뭐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자, 오자가 보면은 그 악자하고 같죠. 그래서 이게 악하다, 그러니까 선악할 때 악하다의 뜻일 때는 악이라고 읽고요. 또 싫어한다라는 뜻일 때는 오라고 읽습니다. 어쨌든 이 시비, 선악, 호오라는 이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계급 이론과 분석을 통해서 노동 관계를 바라본다면 이게 아주 그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노동 관계를 계급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노동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 그렇죠. 주로 노동 분쟁이겠죠. 이러한 노동 분쟁들의 원인을 탐색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 태풍에 대해서 이 태풍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시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태풍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또 무서워하는 게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태풍 피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보하고 또 태풍의 발생 원인이나 경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면 태풍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학, 기상학이라고 하나요? 이런 학문 분야와 또 그런 기상 관측 장비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노동관계와 사회계급도 같은 겁니다. 노동관계가 특히 이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이게 태풍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계급은 이 계급 이론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런 태풍을 관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또는 기상학 이론과 같은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노동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노동 관계는 법률 관계입니다. 말했죠. 이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개입되어 있는 사회생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역시 법률 관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노동 관계는 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 노동력을 매개로 해서 형성되는 그런 계약을 기초로 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노동 관계는 계급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계급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계급 개념의 어떤 생산 수단의 소유에 따라 나눠지긴 하는데, 그렇죠? 이 계급이라는 건 결국에 생산 수단의 소유에 따라 나눠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건데, 현실에서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칼로 무로 딱 자르, 아니면 두부 자르는 것처럼 둘로 딱 쪼개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나 또 현실에 있어서 어떤 사회의 계급 구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21세기의 그 사회 계급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어떤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는 문제라는 상당히 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면 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중심적인 계급, 또 서로 대립하는 계급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현실 사회에서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요. 그런 건데요. 이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면 이 부르주아 계급 내에서 또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면 이 노동자 계급 내에서 균질적인, 그러니까 서로 어떤 좀 뭐랄까 이제 비슷비슷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계급 내에서도 천차만별이라는 건데요. 이 자본가 계급은 자본가 계급 내부에서, 그리고 노동자 계급은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 이 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기업 규모를 보면 아주 큰 거대 이제 재벌 대기업도 있고요. 그보다 작은 중소기업도 있고 정말 이제 아주 영세한 기업도 있죠. 이것처럼 부르주아들도 규모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또 산업자본이나 또 상업자본 또는 금융자본과 같이 어떤 자본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또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로 간에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보통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생활이나 고용이 좀 안정적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좀 안정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죠? 일용직이나 기간제, 또 단시간 노동자, 또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처럼 이 노동 조건이라든가 고용 조건이 떨어지는 참 아래에 있는 그런 그룹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동자 계급의 상층 그룹들 있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생활이라든가 사고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특징보다는 오히려 이 부르주아 계급과 차이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부르주아 계급 역시 보면 소규모나 아주 영세 규모의 그런 부르주아들은 오히려 노동자들보다 훨씬 못한 상태에 떨어져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타 계급이 있고 이들 계급은 서로 대립하면서 부르주아 계급은 또 부르주아 계급끼리 또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또 프롤레타리아 계급끼리 어떤 공통적인 계급 의식을 갖고 그 계급 내부적으로 뭐 유사한 생활 방식이나 사고 또는 인식 구조를 갖고 생활한다라고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상적인 설명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이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계급 내적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 내에서도 아주 층을 나누어서 그 천차만별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 역시 노동자 계급 역시 노동자 계급도 층이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 상호 간에 그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이 문제가 그건데요. 우리 사회에는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참 이 레드 컴플렉스에 민감하죠. 그래서 좌파라든가 사회주의 뭐 이쪽에 상당히 또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집단적 광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또 노동법 학자들까지 그런데 뭐 좌파니 공산주의니 빨갱이니 뭐 또는 이게 좀 사회주의적인 거 아니냐,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좀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은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노동조합 운동이라든가 이 노동운동이 사회주의적 경향과 또 쉽게 결합을 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좌파적인 색깔을 띌 때가 많은데요. 또 그러한 목소리를 또 많이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발달한 나라들, 예?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발달한 나라들은 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다라는 게 그 사실입니다. 그렇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발달한 나라들은 대부분 그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라는 사실,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 운동이 막 사회주의적인 색깔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주장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예, 그래요. 이게 그럴수록 그렇죠. 그럴수록 오히려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발달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든가 노동조합 운동이 좌파적 색채를 띨수록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오히려 더 이제 발달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자체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옹호하고 이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기업이 망하고 회사들이 다 망하고 사회가 무너질 것처럼 막 이제 겁을 주고 막 떠들어대는데요. 실제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기업이 망했다. 기업이 망했다. 망한 기업 없어요. 아니죠. 파업을 해서 망한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은 원래 망할 기업이었습니다. 망할 기업에서 파업을 하는 거죠. 자, 기업과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래서 파업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파업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라 파업을 해결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분쟁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분규가 없고 노동쟁의가 없는, 그리고 노동조합도 없는 그런 기업이나 사회가 아니라 그러한 분규나 노사 분규나 노동쟁의가 발생하더라도 아주 빈번하게 틈만 나면 발생을 하더라도 그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문화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런 걸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노동 분쟁이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리고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노동 분쟁이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그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된 또 문화적인 그런 역량을 갖춘 사회,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끝으로 이 말씀드릴 건요, 이 비판적이고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좀 부드럽고 또 친근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태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어떤 학문적인 주제를 다룰 때는 항상 좀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의심하지 않고 또 비판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또 비판하고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와 또 현대적인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거겠죠. 또 우리가 의심하고 비판을 할수록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는 의심할 줄 모르고요, 멍청이는 비판할 줄 모릅니다. 자, 그런 바보 멍청이의 삶은 결국 누군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사회과학의 핵심은요, 이 사람으로서 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는 거지 이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에 있을 수는 없겠죠.